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8월 마무리 잘 하셨나요? 오늘 9월의 첫째 장 포문을 열게 됩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 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간만에 3% 가까이 급등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트 계좌 좀 도움이 되셨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딴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고점 부담에 대한 매물 출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0.1%대 하락, 나스닥은 0.04%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멕시코만 주변의 정제 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주가 지수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시장의 대세는 폴더블폰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거래되고 있고 또 관심 종목까지 주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버스터를 향하여 유한양행이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 광주 신세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주유소 포트에 편입이 된 지 좀 꽤 된 종목인데요. 현재 4.8% 수익 나고 있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주가 전망 자세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뵈니까 더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개장 전에 종목 리뷰해 주실 텐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이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중위스포츠 종목들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 가격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동신건설이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삼익 THK는 목표 가격 16,000원 도달했고요. 각각 수익률 14% 넘게 챙겨갔습니다. CJ E&M도 목표 가격 18만 원대에 도달을 했었고 그 와중에 수익률은 26.67% 얻어갔습니다. 서암기계공업과 YJN 게임즈도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 보여줬죠.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가 32.8%라는 수익률로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한라홀딩스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지금 어제부로 좀 수익 전환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랩과 광주신세계인데요. 오늘 이 광주신세계 지금 4.8% 수익 챙겨가면서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CJ E&M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0.72% 상승 중이고요. 3강 MNT는 어제자 손실 복구하고 0%대 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용제약도 지금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손실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신세계를 포함해서 유통 관련 종목들에 대해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사실 이 광주 신세계가 포트 들어오자마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설정해 주신 목표가에 또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제는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여러 가지 유통 종목들이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유통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좋게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세계나 광주 신세계나 이마트나 거의 같은 회사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다만 이제 그 기업들마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섹터적인 측면에서의 상승 흐름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마트나 신세계 사실 시가총액이 조금 묵직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사업 쪽에서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상승 흐름 좀 괜찮게 올라와준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광주 신세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딱히 이렇다 할 뭔가 대단한 모멘텀은 없어요. 광주 신세계에 대한 매수 아이디어나 매수 포인트는 그냥 굉장히 정통적인 방식의 접근을 한 그런 공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통 관련주들이 한 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렇게 좀 이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들 굉장히 좀 타격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런 유통 관련주도 오프라인 매장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관련주들이 반전하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성장 섹터들은 사실 2020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눈길이 좀 안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자금들이 결국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들로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강한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마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땅이나 건물들, 물론 뭐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광주 신세계에 좀 눈길을 줬던 이유, 그러니까 뭐 유통기업들 많은데 왜 하필 광주 신세계냐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뭐 일단 제가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시세 탄력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좀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퍼의 PBR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다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52%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용진 회장님이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이마트 같은 경우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윤준 회장의 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지분 수합이 나중에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기업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거의 실적적인 부분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타격이 있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간 타격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 굉장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까지의 실적을 살펴봐도 812억. 그러니까 뭐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500억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사실 유통업계, 그러니까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업들에서는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들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나 찾아봤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알짜 기업이고 작지만 영업이익을 꾸준히 잘 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 아까 저퍼의 PBR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500억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을 때 목표도 시가총액이 뭐 한 5천억 정도는 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지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업종포로 사실 좀 계산을 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정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배 정도, 뭐 한 70% 정도는 더 올라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뭐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줘야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저항 구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월봉상에 한 24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가 적정한 저항 라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주가 목표가를 이 정도로 잡는다는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결코 과하게 허황되게 이런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락 추세를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 추세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확장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앞에 만들어진 이 파동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주가 상승 흐름 좀 괜찮게 나와줬었는데 사실 이 광주 신세계는 제가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 작전 타임 시간에 작전 타임 고수익이라는 포트에서 한 4월 초에 이제 이렇게 좀 편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랬다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잘 타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주유소 포트로 이제 편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약 한 달 반, 2달 정도의 조정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제 나와주면서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에 고르지 못하고 좀 꺾여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럼 델타 변이가 사라졌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는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델타 변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4단계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코 이 4단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재 국내 이제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가 됐던 뭐 독감이 됐던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뭐 결국 코로나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게 되고 경제가 좀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격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봉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쪽 관련주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런 비슷한 이슈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지금 7월달, 8월달 조정장이 나오는 동안에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잘 한번 종목들을 복기를 해보신다면 기업 내용이 일단 탄탄하고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거기에다가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분명 수익을 준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런 기업들 역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탄실하고 괜찮은 기업 내용과 그 다음에 시장의 모멘텀과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 가시는 전략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광주 신세계 뭐 목표가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올라갔을 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번에 뭐 광주 신세계에 대해서 전략을 드렸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뭐 30% 이상으로 과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기에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한 30% 정도 이하로만 유지를 해서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끌고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또 조정이 나온다. 여전히 가치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는 정말 적정 주가까지 오려면 35만 원까지 와야 한다고 합니다. 1차적인 저항은 24에서 25만 원 선으로 봐주셨고 또 지금 이 코로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좀 더 점차 개선이 된다면 광주 신세계는 조금씩 저가 매수해서 모아놨다가 또 가지고 있으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시장의 대세는 폴더블 폰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흥행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이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생산 라인까지 증설을 하기로 밝히면서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성장성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미 관련 종목들은 이미 주가 시세가 크게 나온 요즘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전망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거의 뜨겁습니다. 열기가, 폴더블 폰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특히 보통 3세판이라고 그러죠. 계속 시도했는데 3번 정도에는 반응이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그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폴더블 폰의 인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디자인이 먹혔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혹시 관심이 살짝 있었어도 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있던 가격에 누가 사라고 했다가 가격이 떨어져서 Z 플립 같은 경우는 현재 100만 원대 중반 이하로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보통 저희가 프리미엄 폰 사게 되면은 100만 원대도 넘어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새로운 거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들이 이런 현상을 또 이어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국내도 일단 개통은 거의 역대 최대로 이어갑니다. 한 100만 대 정도는 지금 빠르게 개통이 되고 있고요. 또 함께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개통한 글로벌 예약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국가들, 유럽이나 인도, 그리고 또 아마 중국 쪽도 지금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생각하는 한 1000만 대 판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게 되면 내년에 또 이쪽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증설을 하기 시작하죠. 증설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쪽은 물론 장비보다는 일단 부품 관련된 쪽이겠죠. 장비 쪽은 약간 범용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 쪽에 대한 시각들은 여전히 좋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대까지 출하된다. 2,500만 대, 3천만 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2023년도는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까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확대는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도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지금 초기에 나타났던 이제 부품사들이 스마트폰 쪽을 공급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진하고 힘들었었죠. 그랬던 업황의 부진이 이제 조금씩 이 폴더블 폰을 통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많이 벗어나면서 어떤 지난 2, 3년간의 부진을 털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쪽도 다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힌지 관련된 쪽. 첫 번째로 KH바텍부터 내장인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파인 디지털, 그리고 또 지금 필름 관련된 쪽도 파인 테크닉스죠. 그리고 또 필름 관련된 세경 하이테크나 코롱 인더까지도 같이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확장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주가 말고 눌렸을 때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기존에 없던 부품이 새롭게 쓰여서 어느 정도 어떤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특히 KH바텍 같은 경우 기존 실적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래서 즉 어떤 힌지 사업부가 좀 있는 사업부가 오히려 매출을 좀 더 키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회사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높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좀 잘 보고 어떤 저점에 대응하자라고 보시면서 그래도 좀 덜 올라간 관련주가 뭐 없나라고 보다 보니까 슈피겐 코리아가 눈에 띄는데 액세서리 쪽이죠. 근데 지금 몰에서 슈피겐 코리아 몰에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거의 3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가의 내 핸드폰 소중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이 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아이폰 13 이쪽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혜를 받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슈피겐 코리아의 동향들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폴더블폰 이 부품 관련주들은 이미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시세에 나온 종목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KH바텍, 뭐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주 대 수소차주 선택은이란 주제입니다. 요즘에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수소차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섹터가 나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이 수소 사회 비전 긍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많이 쉬어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와 수소차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돈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은 일단 시장이 좀 약했을 때 주도를 했었던 섹터고 최근 들어서는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뭐 시소 게임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두 개를 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일단은 친환경 쪽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정책적인 또 수혜 쪽이다라고 했을 때 당장 지금 눈앞에 그려지고 변화가 들어오는 건 뭐 2차 전지겠죠.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확대되게 되면은 아직은 약간 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수소 경제 관련된 쪽은 정책적이나 그리고 또 9월 7일 날 보게 되면 현대차에서 하이드로겐 웨이브인가요? 예, 이 또 행사가 있고요. 9월 8일 날은 또 국내 대기업 전 10대 기업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관련된 CEO 협의체 또 수소 쪽에 대해서 어벤져스가 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9월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일단 수소 관련된 쪽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당장 또 수소가 뭐 어떤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친환경 쪽으로 수소를 추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운송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자금이 투입돼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국내 기업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효과들이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가시화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제 실적과 그리고 또 막 개화가 돼서 폭발이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훨씬 더 관심 가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적인 시각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살짝 또 눌리는 모습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많아서 주가가 올랐다고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좀 흔들렸을 때 그리고 또 밀리목 나왔을 때 대응하자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장주는
에코프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자회사의 가치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 BM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은 또 수소 충전석, 특히 가스 충전 쪽에서 한 10년 이상 업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기반으로 충분히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퓨입니다. 예, 두산 퓨얼셀. 예. 이쪽도 발전 연료 전지 쪽의 강자죠. 그래서 SP올셀이나 다른 쪽의 소형보다는 그래도 수소 경제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료 전지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적해 보시면서 시세를 좀 이용하는 전략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와 수소차 관련주 두 종목 모두 좀 유망 있게 보시는 그런 섹터고요. 에코프로와 효성중공업, 두산 퓨어셀까지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출회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는 박스피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온 만큼 어제 코스피가 참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어떤 흐름 나올까요? 네, 오늘은 당연히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외국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렸겠죠. 근데 지금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MSCI 리밸런싱 얘기는 누차 강조드렸었는데 끝나면 외국인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쪽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끝나기도 전에 어떤 반장, 오후장 때부터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대감은 높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겠다라고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오후장 쪽에서 삼성전자나 키파운드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도 올리겠다. 그래서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TSMC와 또 비슷하게 비메모리 쪽에 또 가격이 올리는구나라는 쪽도 일단 어떤 촉발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자를 한 3천억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고루고루 사면서 어떤 바스켓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프로그램 매수 뭐 비차익 쪽도 물론 연결이 돼 있지만 이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또 추가로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딱 못 받기가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 중요한 상황들이 시장이 그동안 좀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봉상이나 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고 하셔도 아시겠지만 딱 3,180에서 3,200까지 중요한 또 저항권입니다. 근데 어제 한 번에 또 안착은 했긴 했지만 중기 저항선을 안착했다라고 확인되기를 또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일회성이었다. 뭐 MSCI 관련된 리밸런싱 끝이고 아직 여전히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뚜렷하다. 뭐 크게 한국 주식 안 산다. 그러면은 시장이 뭐 더는 안 밀리는 흐름 보고 약간 또 중소형주 장세의 종목 장세가 더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약간 2번의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에서 그냥 외국인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접근이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스러운 그런 단계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또 환율 흐름들 안정되는 모습들 계속 확인하고 시장이 계속 안정적인지 확인하시면서 그래도 지수가 오르건 간에 그리고 또 지수가 정체를 보이면서 종목들이 좀 지수가 정체를 보이면서 아직 그 시장이 빠른 변화가 나오지 않던 간에 종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석 전까지는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 계속 대응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익도 따박따박 챙겨가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좀 길게 말씀드리면은 또 리밸런싱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좀 그러면 약 한 9, 10월 달까지는 시장의 또 변화를 또 즐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간요. 그런 쪽에서 또 혹시 모를 또 11월에 테이퍼링 관련된 또 확정 이슈가 있게 있을 경우 또 약간 또 움츠러들겠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그 양도세 이슈가 또 10억 이상이 대주주로 되는 흐름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또 돈 많이 버신 분들 10억 넘어가는 분들 뭐 다들 넘어가시죠?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에 따른 또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11월 달은 아예 11월 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연말은 살짝 좀 고민하는 이슈가 많아집니다. 그러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벌고 챙겨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석 지나고 나서 정말 MSCI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시장에 악재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수익을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포트폴리오 알맞게 대응 방법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스튜디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종목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블록버스터를 향하여라는 주제인데 왜 블록버스터를 향하여인가요?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재미가 네.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코너의 끝까지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밀당을 또 해주시는데 블록버스터라는 건 좀 커다랗고 좀 규모가 큰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양행이 그만큼 커다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코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녹십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한양행,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에 걸맞는 앞으로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유한양행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대신증권 리포트, 그리고 키움증권 리포트와 그리고 6월 17일 발간된 대신증권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유한양행은 국내외 소재 대형 제약사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회사 등을 통해서 생활용품 제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26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박사에 의해서 유한양행이 설립되었고 1962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6년에 설립이 되고 62년에 상장이 되었다. 주요 관계사로는 유한킴벌리, 그리고 한국얀센, 유한화학 등이 좀 자회사로 있고요. 경영을 참여하고 있거나 단순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총 51개에 달합니다. 그중에 상장사가 11개 정도 되는데요. R&D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R&D 연구개발 비용이 약 1,037억 원이었지만 2020년도에 달해서 2,226억 원, 연평균 약 29%, 30% 가까운 연구개발 비용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도입을 통해서 2015년도부터 약 31개사에 2조 4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CMO 기업들 흐름을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사들이 백신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또는 백신 개발에서 뒤처진 빅파마들이 어디에 또 다른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결국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하나의 키포인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는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에클론, 제노스코, 그리고 ABL 바이오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도입을 진행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조금은 집중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 도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은 4,3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3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가를 보니까 지난해 2분기 전년 동기의 기술 수익료가 4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의 기술 수익료가 167억 원이어서 결국엔 이 기술 수익료가 지난해 동기 2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전년 동기에 마일스톤 유입이 대거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YOY로 구분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 추정치보다는 좋았다, 추정치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마일스톤 기술료로 도입된 부분들이 얀센은 65억 원,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67억 원, 길리어드에서 12억 원이 이렇게 유한양행으로 기술료 수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처방의약품에서 15%, 처방의약품에서 7%, 그리고 수출 사업 부문에서 24%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실적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료의약품 API라고 합니다.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매출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66억 원. 그리고 일반 의약품 OTC라고 하는데 안티프라민이나 엘레나 같은 부분에서 397억 원이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고요. 전문의약품은 ETC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글리백, 로스바미브, 빅타비 등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약품 등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을 했고요. 2,605억 원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서 플러스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 기술료가 일부 감소를 했지만 전 사업 부문에 있어서 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이 과연 내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인가 마지막 말미에 기술적 분석도 함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일반 의약품도 좋고요. 그리고 고마진의 렉라자 국내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량 신약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기에 탄탄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실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들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4,6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9%,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 7%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를 왜 주목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티닉 글로벌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3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ESMO 학회에서 추가된 환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병용 임상 데이터들이 3분기 내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기술 이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에 대한 일상 시험이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마일스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 이전 계약의 한 방식이 마일스톤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겠죠. 그리고 임상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허가 사항에 따라서 한 단계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성취도에 따라서 단계별 기술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고요. 마일스톤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엔 임상 시행 과정 중에
뭔가 잘못돼서 중단이 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료를 더 이상 수취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약품들이 앞으로 한 단계 그리고 결국엔 상용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로열티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실 때 마일스톤이 수취됐다, 기술료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술료는 연구개발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아이노 이노베이션에서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가 곧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블록버스터를 이 중에서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레이저 티닙이 될 것입니다.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요. 약들은 결국엔 한번 투여를 하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투여한 이후 재발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치료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레이저 티닙을 투여를 했더니 재발한 환자들에게서 임상적 효능이 확인된 치료제가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3세대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상장사 오스코텍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가지 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티닙이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효능이 생겼다. 더 이상 표준 치료제가 없었는데 효능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임상을 거쳐서 그리고 3분기에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완료되고 그 3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너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더라도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 치료제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블록버스터급 뭔가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상 1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국내 식약처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3상을 한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이 3상 진행에 대해서는 3상을 통과한다면 거의 상용화 단계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저 티닙은 아미반 탐합 병용 투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티닙 단독 투여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9월 8일, 14일 개최되는 세계 폐암 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데이터 발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21일 개최되는 우리가 익히 시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관련된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 이 9월 두 학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수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차트를 10년치를 열어놓으면 이러한 대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라인을 놓고 중기 추세선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 구간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차트를 확대해 보면 최근 추세선을 본다면 이 구간이 새로운 바닥으로 조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일부 이렇게 공간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새로운 바닥 인식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9월에 학회가 두 가지 개최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유한양행이 과연 상저하고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일궈 나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 유한양행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블록버스터다 보니까 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레이저틴이 하반기에 정말 고점 달성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지금 이 이야기 그대로 방송 외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대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